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좀 조금 불편하셨죠? 예, 오늘 이제 2021년 4월 21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부장이고요. 자, 오늘 이제 지수가 잘 가다가 역시 그동안 거의 한 3주간 조정 없었죠, 거의. 쭉쭉 치고 갔는데 이날 이후로 거의 한 달 만인가요? 3월 23일 이후로 가장 증시가 좀 많이 빠지면서 오늘 3170까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거 빠지는 것 자체가 뭐 문제될 건 전혀 없다 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장의 뭐 랠리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강세장 마인드 계속 유지해 주시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장이 갈 때도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못 갔는데 빠지니까 더 빠지고, 참 그게 약한 기업들의 좀 특징인 것 같은데, 결국 이 기업들의 주가가 위로 가지 못하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물 압박 속에 결국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고, 지금 미국 증시도 한 이틀간 쉬었고, 미국이 어쨌든 좀 잘 달리다가 나스닥이 좀 조금 빠졌죠. 근데 나스닥도 거의 전고점이거든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조금 그 요새 안 좋아요. 근데 왜냐면 오늘도 좀 증시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지금 이제 7월 달에 뭐 그 올림픽을 연다고 하는데 올림픽 취소설이 또 도나 봐요. 지금 암암리에 그 취소한다는 얘기가 자꾸 돌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증시에 좀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가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흔들리니까 외국인이 오늘 국내 증시까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던져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의 배신으로 코스피가 한 50포인트 가까이 좀 급락하면서, 최근에 왜냐하면 이제 증시를 1월 달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1월 달에는 그 뭐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었어요. 당시에는 외국인은 이때만 샀어요. 여기 요 구간 보이시죠? 요때 5조를 샀어요. 보였고,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거 있죠. 2600부터 3200까지는 개인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이 주식 여기서 다 정리하라고 한 게, 외국인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개인만 사고. 옛날 같으면 맞았죠. 근데 개인의 힘으로 그냥 올려버렸어요. 대단했고, 여기서 또 버티고, 근데 이번 장은 여기서는 또 외국인이 이끌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개인도 사고. 그래서 수급은 사실 뭐 저는 결정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수급이 뭐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 펀더멘탈, 또 금리,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뭐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끝났습니다, 사니까 이제 갑니다, 이거는 뭐 큰 의미부여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해석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좀 안타깝지만 이 외국인들 정말 1조 4천억 그냥 역대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다 던져버렸고, 개인이 무려 3조 원 가까이, 다시 옛날에 개인으로 돌아왔나요? 그 왕성 개인 투자들 요새 많이 안 샀잖아요. 1조 이상 산 적이 별로 없어요. 3월 23일 그날 급락한 날 빼고. 그래서 오랜만에 2조 7천억 다시 한번 시장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뭐 기관이야 존재감 없어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냅두세요. 그러든가 말든가. 원래 그러려니 그냥 하시고, 사면 좋죠. 근데 기관들 돈 자꾸 빠져나가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연기금도 여전하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아무튼 증시가 좀 단기적으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좀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섹터 쪽으로는, 오늘은 그 종이목재, 어제 사실 이제 무림 PMP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솔제지도 그렇고 이 기업들 절대 추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윗골이 단 거. 근데 오르긴 했는데 윗골이 아주 길게 달아버렸잖아요. 근데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업황도 지금 펄프 쪽 워낙 좀 업황 좋은데 왜 무림 PMP가 좀 괜찮냐면 그동안은 맨날 그것만 갔잖아요. 그 골판지만 한솔 재질 이런 거 가지도 않고 인쇄용지 만드는 기업들은 철저히 눌렸어요. 근데 골판지만 갔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너무 좋았던 건 빠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들이 다시 터닝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지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많이 올랐어요.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비금속 광물 크게는 안 빠졌고, 그 다음에 제약주도 오늘 뭐 전반적으로는 견조했습니다. 시장보다는. 네. 셀트리온이 뭐 어제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목표 주가 좀 한 증권사에서 낮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레키로나주가 좀 한국에서 생각보다 처방이 많이 안 됐나 봐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지금 원위치 뭐 여기까지는 지금 온 상황이라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데 다시 주가는 좀 원위치 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삼성바이오는 이제 백신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양사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요새 한독 올라가죠. 한독이 슬그머니 조금씩 주가 회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도 뭐 견조했고 제일 많이 빠진 건 오늘 유통업종 유통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삼성전자 빠졌으니까요. 대표적 하이닉스가 급락하고 하이닉스 많이 빠졌고 삼성 SDI, 삼성 전기 어제 오르더니 하루 만에 다시 깨갱했고 삼성전자도 빠지고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밥솥 관련주는 PM 풍년이 왜 갔는지 모르겠고 보톡스 관련주에서는 휴원스, 제테마가 좀 올랐고 휴원스는 그 뭐 러시아 백신 공급 계약 맺은 거 같더라고요 뉴스에 강했고 농업 관련주가 좀 셌고 골판지 그러니까 꼭 골판지라기보다는 그쪽이죠 제조업체죠. 제조업체가 올랐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 두나무, 리모델링 관련주가 오늘 좀 되게 셌고 건설기계도 오늘 현대건설기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비료, 제지 그리고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정부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뭐 얘기가 또 나왔나 봐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또 굉장히 크게 올랐고 웹툰도 좋았고 페인트는 일부 기업들이 막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뭐 노루페인트 같은 거예요. 업황 좋은데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런 구간에서 하는 건 아니죠. 남북경협주, 뭐 4대강 보건, 건강기능식품에서 노바렉스가 오늘 많이 갔어요. 그리고 뭐 다 빠졌어요. 그 나머지는 그 대부분 하락했고 2차전지 생산, 자동차도 가지도 않는데 또 빠지고 참 답답합니다. 오늘은 한온 시스템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저는 한온도 좋게 봐요. 근데 좀 올랐으니까 여기 저기 보이세요? 16,000원대 기다려 보세요. 여기서는 진짜 땡큐 하면서 사야 됩니다. 진짜 겁낼 게 아니라 한 번 더 빠지면 그러니까 요렇게 오를 때는 하지 마시고 항상 눌러줄 때 이용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기다리면 다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4차 대유행 우려로 면세점 여전히 약했고 근데 크게 급락은 안 하고 있지만 좀 약하고 편의점도 오늘도 역시 가질 못하고 주가가 조금 카지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많이 올랐지만 오늘 좀 쉬었고요. 항공주, 뭐 MLCC, 조선주 대부분 섹터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들은 거의 대부분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영향으로 대부분 기업들의 좀 충격이 좀 컸던 하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등락률로 따지면 와 오늘 이 한미인가요? 한미? 한미사이언스가 좋았고 그다음 오늘 되게 좀 특징적인 회사가 SKC죠. 근데 이게 참 SKC가 의외로 오늘 좀 강했고 SK 바이오팜도 강했고
많이 빠진 건 역시 오늘 하이닉스가 가장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OCI, 하이닉스, 한원시스템 대표 수출주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빠졌어요. 이게 오른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좀 덜 빠졌느냐, 더 빠졌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쨌든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환율도 좀 올라가고, 일본은 급락하고, 대만도 좀 쉬었고,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전체 시장이 다 좀 쉬어가면서 증시에 조금 부담이 됐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반등하고, 근데 환율은 아직까지는 뭐 이거 가지고는 뭐 환율 추세가 바뀌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루 쉬었고, 내일 바로 갈지 또 며칠 후에 갈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한번 상황,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여기처럼 바로 급등 나왔죠,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며칠 더 빠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일단 내일 상황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황은 여기까지. 어쨌든 빠지면 기회다. 그리고 증시가 지금 무너진 건 절대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증시 하락이라고 우리가,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라면 기업의 이익이 꺾여야 되고요. 그 다음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어야 되고, 유동성이 줄어야 돼요. 그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 않아요.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고, 이익은 증가하죠. 수출 좋죠. 그 다음에 금리 안 올리죠. 유동성. 오늘 고객예탁금 역대 최고 찍었고요. PER도 13배밖에 안 돼요. 싸요, 한국은. 이런 걸 보면 급락장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그 뉴스까지는 다 뭐 거의 대부분 다 체크해 드렸고, 바로 보고서도 좀 몇 개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이벤트 신청 후 돌아오는 첫 화요일에 1회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식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여기 메리츠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인데, 이제 이번에 뭐 한샘도 실적 발표를 하긴 했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이제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좀 부상을 하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 뭐 아무튼 이제 2020년을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집값이죠. 집값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부동산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이 한국의 주택 시장은 정말 뜨거웠고, 정부는 이런 이제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급 정책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 시장까지 또 당선도 되고,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건축을 못 하다 보니까 주택들이 엄청나게 노후화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서울시내 아파트 중에 한 30% 이상이 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걸 다 뭐 재건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후주택을 유지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한데, 뭐 초과이익 환수제나 또 2년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재건축, 재개발. 근데 리모델링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분양 세대 수가 좀 적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런 좀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직 증축과 내력벽 철거가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수직 증축은 좀 어렵다고, 이제 사례가 많지 않다라고 좀 했고, 또 내력벽 그 철거 허용도 아직은 결정이 보류되고 있대요. 네, 근데 이제 하지만 내력벽 일부 철거가 좀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좀 제출이 됐고, 그 다음에 송파 5금 안암 아파트, 여기서 이 수평 증축을 했나 봐요. 세대 수가 증가하는 그 리모델링이 최초로 착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건설업자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재건축 규제가 심했고, 물론 재건축 규제를 풀겠지만, 예, 어쨌든 절차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건축물을, 예, 이 아파트를 전체를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어쨌든 어느 정도 또 그 사업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수선하는 건축물 자체를 수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옷 수선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 갑니다. 유지 보수, 유지 관리, 보수, 개수. 리모델링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과 재개발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수직 증축과 이 내력벽 철거, 이런 걸 허용을 해서, 예, 허용은 돼 있어요, 이미. 철거 허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2016년 1월에 내력벽 철거 허용이 발표는 됐는데, 안정성 문제로 이제 유보를 했고, 근데 아직까지는 결정 안 내려진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좀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내력벽 철거는 완전히 허용된 건 아닌데, 일단 유보됐대요.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론은 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증축은 뭐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그죠? 요거 층수를 높이는 거고, 수평 증축이 이제 면적을 높이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송파구인가요, 거기? 예, 거기는 이렇게 수평으로 늘리는 증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승인된 단지가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약간은 수평 증축은 허용이 돼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만약에 여기도 규제가 완화되면 건설사들한테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시장이 점점, 예, 커질 수 있다는 거, 건설사들한텐 좋은 뉴스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또 리모델링까지 하나 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 뭐 이래저래 뭐 나쁠 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리모델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샘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내부에 집을 아파트로 이제 개조하는 거고, 실내 인테리어, 예, 그걸 바꾸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이제 외관, 아파트의 외관을 뭐 위로 더 쌓거나 노후화된 걸 좀 더 수리를 해주거나, 예, 확장을 하거나, 예,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장이 좀 생각보다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뭐 주가 올라가서 제가 이거 소개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뭐 삼양 이노캠이 뭐 이게 숨겨진 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아니 오늘도 보니까 그 뭐죠? 그 무림 있죠. 무림 PMP가 어제 한 말씀 좀 보고서 보여드린 거죠, 뭐. 예, 근데 오늘 사실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는데, 이게 뭐 아직도 싸요. 뭐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기 때문에 싼 건 맞는데, 어쨌든 오늘 이런 좀 덜 알려진 중소형주 있죠. 저번에 기억나세요? 유니드도 많이 갔죠. 예. 송원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던 그 석유화학 기업들 있죠. 이런 게 요새 많이 가요. 롯데정밀화학도 최근에 작년까지 너무 부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전통적인 회사 안 갑니다. 롯데케미칼 잘 안 가. 예.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바닥은 맞는데,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이런 기업보다는 잘 모르는 기업 중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그런 기업들을 막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요새 좀 유행처럼 좀 계속해서 이렇게 불거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 거 새로운 뭔가 좀 이게 신선한 기업들을 많이들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삼양홀딩스예요. 삼양이노캠이라고. 이 BPA가, 그러니까 이 삼양이노캠이 BPA를 생산하거든요. 예, 이 BPA가 아마
그 페인트, 페인트 원료로 쓰는 아마 에폭시나 이런 거에 원재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놀과 아세톤을 공급받아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LG화학과 금호 PMB 화학이 1, 2등 다투고 있고, 삼양 이노캠이 자회사예요. 비상장.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BPA가 이게 스프레드군. 이 보세요. BPA 가격 보이세요?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러죠. 그래서 요새 삼양 홀딩스가 막 주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안 보였던 기업들이 갑자기 갑니다. 우리 잘 모르는 게. 저도 삼양홀딩스는 잘 몰라요. 근데 보면 오늘도 저 보고 있을 때 절대 사지 마세요. 사는 건 당연히 아닌데 보세요. 이 장기간 하락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장기간 하락을 했는데 뭔가 모멘텀이 딱 나와버리니까 주가 쏴버리죠. 뭐 무림 PMP도 진짜 장기간 빠진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새 좀 찾는 것 같아요. 작년에 많이 오른 것도 좋지만 정말 장기간. 포스코도 마찬가지였죠. 장기간 빠졌던 기업이. 뭐 송원산업, 롯데정밀화, 유니드 다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요새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양홀딩스 혹시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간다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은 사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또 오겠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또 노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이런 내용은 좀 처음 봤어요. 좀 신선합니다. 그리고 한샘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6%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지금 아파트 이사도 예전보다 많이 줄고 거래가 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인테리어 매출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리하우스 리모델링이죠. 이게 매출액이 22%나 늘어났고 온라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매출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목표 주가 올렸고,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아무튼 우리가 아는 그 아파트 거래 지표가 꺾였는데도 올라간다는 건 뭔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삼성전자하고 협업한 것도 있어요. 가전가구를 같이 묶어서 판매한. 그래서 이 부분도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적어줬습니다. 16만원 목표 주가인데 다만 한샘도 주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제가 좀 약간 어느 정도 반등하다 보니까 좋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는 오늘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게임즈가 이제 DDI 더블다운 인터랙티브인가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자회사인데 나스닥 상장을 재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다소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의 성종화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이익 추정치에 부합할 것 같고, 중요한 건 작년에 자회사 상장시키려다 철회됐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로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이제 다시 상장 재추진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요, DDI가 돈 잘 벌어요. 돈도 잘 벌고. 이 기업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재추진다고 하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 주가 계속 모멘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9만. 그 주가 되게 싸요. PER이 7배밖에 안 돼요. 소셜 카지노. 성장은 없어요, 별로. 소셜 카지노가. 그래서 할인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게임 회사가 PER 7배가 말이 됩니까? 과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게임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동안은 저도 요즘에 이제 NC소프트는 조금 그때 올라갈 때 조금 줄여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다 알아요. 신작 게임도 출시하고 요새 노이즈도 좀 있었고, 최근에 좀 주가 올라와서 좀 요구가 아니죠. 정고점 부분에 좀 줄이자. 여기 말씀드렸죠. 제가 기억들 하실 거예요. 줄이자고 분명히 말씀을 좀 일부 드렸고, 최소한 반이라도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이게 다시 지금 무너져요. 근데 신작 게임 출시가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모멘텀이 좀 반영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시 후에 이제 게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컴투스도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발표하는 걸로, 신작 나오는 걸로 압니다. 그럼 얼마 안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미 좀 선반영된 기업들보다는, 제가 요새 카카오 게임즈는 날짜가 좀 남았어요. 지금 다시 빠지는데 오히려 기회 같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는 하반기입니다. 연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펄어비스는 요새 액면 분할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왜곡돼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W게임즈는 지난 진짜 1년간 주가 너무 안 갔어요. 근데 역시 모멘텀이 하반기에 어쨌든 생겼습니다. 자회사 상승.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즈를 본다면 조금 모멘텀이 이제 좀 앞으로 있는 거,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된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작 게임이 이제 나오는 기업들은 그 게임을 확인하고 또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녹스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 아시죠? 근데 이제 이녹스란 또 지주회사,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죠. 이 회사가 자회사 TRS를 갖고 있는데, 이게 실리콘계 음극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보면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양극재는 이미 니켈 비중을 높일도로 높여서 더 늘릴 게 없고, 음극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극재에다가 흑연인데, 거기에 실리콘을 조금 첨가하면 이 밀도가 증가해서 주행거리 늘어난대요. 근데 너무 많이 첨가하면 차가 폭발하겠죠. 배터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실리콘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그게 기술력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몇몇 기업들이 다 양산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고요. 대표적인 게 포스코 그룹이죠. TRS의 매출액이 작년 10억, 올해는 40억, 내년은 120억. 계속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현재 시총이 1356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50%가 넘는데요. 그래서 실리콘 파우더의 중요도가 커졌고 국내 및 해외 음극재 관련 기업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TRS의 지분 가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장 가능성도. 어쨌든 이제 이거를 살 수 있으려면 이제 이녹스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많이 올라가고 이녹스도 오늘 많이 갔어요. 이거는 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좋은 보고서긴 하지만 절대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윗골에 너무 길어서 이 정도 내려올 때 가격은 글쎄요. 저도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쭉 빠져주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그럼 사지도 말라고 할 거면 뭐로 보여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목적이 뭐죠? 사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런 기업도 있구나. 새로운 어제 무림 PMP, 그 전에 유니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한신공유, 건설회사, 우리 잘 모르던 기업인데 보고서 보고 공부하니까 괜찮아요. 너무 올랐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와요. 그래서 조정 받을 때는 남들 관심 없을 때예요. 주가가 흘러내리겠죠. 그럴 때 담아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미리 이런 걸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가 돼 있어야만 내가 내려올 때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이녹스는 그런 상황이고, 한샘은 또 저희 당사에서도 보고서 나왔는데 김세련 연구원님이 잘 적으셨어요. 한샘 비싸지 않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이제 디커플링 된다. 그러니까 유일한 업황 지표가 아파트 거래량인데 이거 20%나 감소했어요. 근데 이 리하우스 리모델링 매출액이 2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결국 구조적인 성장이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 공백으로 이제 시장은 표준화될 수 있고 기업화가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2015년 17년 부동산 착공 랠리다.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한샘이 막 PL 60배. 그때 한샘은 안 비싸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 25배로 떨어졌거든요. PR이. 근데 비싸다고 평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슈퍼 리레이팅, 슈퍼 재평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가구 시장은 이케아가 그때 진출했을 때죠. 기업화 표준화가 시작됐고 한샘 전략 역시 한샘 플래그샵을 론칭하면서 가구 시장을 이제 표준화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보면 이케아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의 흐름이 그때랑 좀 비슷한가 봐요. 지금 리모델링 시장에서 다시 기업화가 나타나고 있고 표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작년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그래서 한샘의 구조적 성장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주가 6.7%.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장을 하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PER이 100배여도 쌀 수도 있어요. 성장을 하면. 근데 PER이 10배여도 비쌀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그런 거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좀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파트론. 예. 파트론도 참 주가 지지부진하죠. 스마트폰 올해 어쨌든 스마트폰 쪽은 나쁘지 않고요. 매출은 조금 그러니까 23% 증가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7%나 증가하는 걸로 1분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고객사의 모바일 부품 수급 악화에 따른 추락 둔화에도 불구하고 볼륨이 큰 중저가 모델 공급으로 경쟁업체 대비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근데 생산이 조금 2분기에 둔화될 수 있는 거죠. 반도체 수급 때문에. 근데 그건 일시적이니까 그게 뭐 전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성장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전장 사업,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전장용 이 LED 중심으로 이 매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기대를 계속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는 바뀐 건 전혀 없어요. 다만 주가가 안 가요. 그가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변동 없죠. 그러니까 뭐 크게 잃을 건 없는데 아무튼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전자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LG전자도 당연히 좀 하락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아무튼 기회 같아요. LG전자 저는 LG이노텍, LG전자 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신규 24만 원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도 올해 영업이익 47% 증가 예상했고요. 당연히 실적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사업수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긍정적이고 그다음 자동차 전장 이 모터 또 잘 만들잖아요. 배터리, 모터, 인포테인먼트 이 세 개거든요. 이걸 다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모터, 그다음 인포테인먼트 이 세 가지를 LG그룹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그나하고도 이제 이번 7월 달부터 법인이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업부 정리로 연간 1조 원 적자가 없어지는 거. 가전은 여전히 좋죠. 물론 이제 가전은 당연히 하반기 되면 좀 만약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예년만큼의 성장은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역시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성장 여력이 충분하니까 어쨌든 이 LG전자도 하락은 좀 기회다. 근데 최근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LG전자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주가 이렇게 오르는 때 살 이유는 전혀 없고요. 이번 최근에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나 또 풀어집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기회로 보고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박스권입니다. 14만원, 18만원 요 레벨인데 증시가 하락해서 좀 주가 빠진다면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락장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게 제가 3프로 가서 얘기한 건데 반도체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삼성전자 왜 안 가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뉴 노멀이라고 우리 집에 마스크 비축해 놓은 거 있죠. 재고. 당장 필요 없어도 쌓아놔요. 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아요. 서버 업체들이 반도체 재고를 다 쌓아놔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급도 안 되죠. 수요는 급증하죠. 그러니까 미리 다 쌓아놓습니다. 재고를 왕창 쌓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재고를 쌓아놨으니까 나중에는 D램 반도체 구매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비축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TSMC는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거든요. 또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이 기업마저도 지금 갑자기 증설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이제 이러면 수요는 나중에 만약에 부진할 수도 있고 공급 늘어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현금을 공장에 짓는 것보다는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돌려달라 이거죠. 배당을 주든가 자사주를 매입하든가 이걸 원하는데 투자를 자꾸만 하면 주주 가치가 약간 훼손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돈이 나가니까. 그러다 공급가격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그게 그 내용이에요. 삼성의 투자, 이거 투자해야 되거든요. 우려를 표시하고 언젠가는 공급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이어간다면 이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하락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미래의 현금 흐름이 떨어진다면 지금 주가가 싼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공급업체 과잉 재고가 해소되면서 사실 그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이게 하락하는데도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현재 이제 진행 중인 뉴 노멀이죠. 재고를 쌓아놓는 거. 이 상황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돼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재고를 높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반도체 지금 부족 현상은 아직도 심한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지금 투자자들의 고민이 되게 깊다는 얘기죠. 어디를 선택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삼성전자를 선택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부담감 때문에 공급가인 가고 투자 너무 많이 해서 현금으로 악화되고 그 다음에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놨고. 근데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고객이 높은 재고를 다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건 당연하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서버 업체들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일단 재고를 많이 확정한 건 사실이지만 자동차 기업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전회사, 이런 회사들은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높은 재고를 좀 가지고 있질 않아요. 부족한 거고. 그리고 어차피 삼성전자나 TSMC가 설비 투자 발표를 하겠지만 그거를 수요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무조건 우리는 100조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맞춰가면서 단계적으로 밀려나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공급가행 이슈는 해소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요는 너무 좋고, 이건 명확한 팩트고, 수요 좋고 공급은 지금 부족해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론은 재고도 많이 쌓아놓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재고가 부족해요. 수요는 너무 많아요. 공급은 아직 부족해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죠. 근데 그걸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공급가격이 빠질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주가는 횡보하지만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다. 다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삼성전자에 좀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부진하다. 하이닉스도. 그리고 장비나 소재는 요즘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나 소재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투자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나는데 이 부품을 어쨌든 직접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이 되게 큰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급 강이나 이쪽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닌가. 너무 재미없지만 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랑 맞물려서 이게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이제 자료예요. D램 공급사 나냐 테크놀로지가 설비 투자 증설 공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돈, 우리나라 돈으로 10조가 넘어요. 엄청나죠. 월 45,000장 생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어주신 건데, 예전에는 어떤 기업이든 증설이 예상되면 주가에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랬죠, 옛날에는 진짜. D램 공급사. 그러니까 이게 막 급락할 재료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게 예전보다는 제한적이래요. 왜냐면은 이게 10K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만장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만장이 생산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증설이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증설 비용이 비싸대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는 옛날에는 10만 개를 생산할 수가 있었대요. 10만 장. 근데 지금은 45,000장. 같은 돈으로. 그만큼 비용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건설 비용만 3조. 그리고 EUV 노광 장비를 몇 대 구입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도입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옛날보다는 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폭은 크진 않다는 거죠. 같은 돈으로 옛날보다는 조금밖에 못 만들어요. 두 번째는 이걸 증설분의 비중을 계산한 분모. 전 세계 D램 생산량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옛날보다는 D램 생산 캐파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난야가 이제 증설을 해도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된대요.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7년 전인 2014년만 하더라도 이걸 증설하면은 전 세계 수급을 뒤흔들어가지고 주가 폭락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겨우 3%. 근데 물론 이제 아직은 동의하지 않는 투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예, 일단은 DRAM 수요 공급의 사이클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추정하는 게. 예. 그렇지만 이제 확실한 건 장비 업종, 악어와 악어 사이의 관계인데 이 장비 업종, 예. 악어가 있어야 장비 회사가 존재하는 거니까 중장기적으로 악어새 역할을 하는 장비 공급사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렇게 증설을 자꾸 하잖아요. 난야도 증설하고 저기 미국에서도 증설하라고 압박하고 그럼 장비 회사들만 정말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장비 회사들은 웬만하면 매도하지 마시고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 한국 반도체 업종 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고 저는 대만도 지금 투자 들어가고 한국은 평택 공장, 미국에선 또 삼성은 이제 오스틴 공장 이런 것들이 증설 들어갈 텐데 결국 돈 버는 회사, 좋아지는 회사는 장비란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부진한 이유는 결론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꾸 투자가 많이 나오니까 공급가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보고서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 IT 부품, 네, 전기전자 관련해서 이제 요건 이제 스마트폰 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견조한 세트 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수요가 뭐 좋아요, 진짜. 근데 반도체가 없어서 좀 생산이 잘 안 되는 거고, 아까 뭐 파트론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수요 자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스마트폰 생산도 조금 축소되는 모습이라 2분기 이게 삼성전자 실적에도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품 수요의 저점은 어쨌든 5월이라고 하고요. 하반기는 분명하죠.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면 다 던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보거나 어느 걸 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기 매매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다면 구조적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자동차나 이런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따른 이제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은 구조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일시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시점에 회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렇다는 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그 내용이고 근데 거기서 그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가 싼 거는 뭐 한솔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나무가,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기업들을 선정을 했고 범용 부품이 누구나 쓰이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평범한 부품이죠. 근데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부품들은 이제 주로 심텍, 삼성전기, 아비코전자가 만들고 애플과 관련해서는 LG노텍과 BH. 저는 어쨌든 LG노텍은 되게 좋게 봐요. 네, LG노텍 대표 기업도 삼성전기, 심텍, 코리아 서키트도 이게 PCB 업체거든요. 아 오늘 그 삼양 패키징 많이 빠졌네요. 이것도 많이 오르긴 했죠. 어쨌든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 PCB고 뭐 빠진다면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여기서 이게 반도체 장비고요. IT 부품주 안 가죠. 이게 밑에 있는 게 IT 부품이에요. 이게 장비죠. 그러니까 장비주는 저도 지금은 사람 얘기를 못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급락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또 제가 사시라고 할 텐데 들고는 가세요. 들고는 가셔야 되겠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이게 괴리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품주들 좀 안 갈 때 괴리가 벌어졌을 때 조금 일부 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정말 오랜만에 보고서 보여드리고 오늘 목표 주가 올렸고요. 동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부합할 걸로 보이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회사 뭐 풍력 얘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핵심은 뭐다? 예, 주택 수주입니다. 주택 건설주예요. 근데 안 갔어요 주가가 잘.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아니 근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신규 수주 1조 원 달성했고 올해 목표 3분의 1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주택 수주예요. 주택 수주면 사실 하나 업체는 아닌데
저 1조 원 수주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수주를 한 거죠. 주택 수주가 지금 양질의 수주잖아요. 이게 늘어난다는 건 너무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목표 주가 27,000원 상향 조정. 지금 PER이요 4.2배밖에 안 돼요.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되게 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설주는 제가 이제 DLNC를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뭐 여기서 사자는 얘기는 못 해드릴 것 같고 좀 빠지면 또 들어가도 될 것 같고 GS건설도 그렇고 이게 많이도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코오롱 글로벌 같이 좀 덜 오른 목가 쪽에 보면 지금 주가가 계속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쪽이 더 낫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KB증권에서 나온 이은택 연구원님 또 보고서고요. 4월 20일 이제 코스피가 이제 어제죠.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월요일 이후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은 이제 당초 3월 중순을 증시 바닥으로 설정을 했대요. 근데 뭐 맞았죠. 거의 바닥이고 그 다음에 1월과 지금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는 이번 상승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였죠? 개인이었죠. 개인이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근데 뭐 누가 사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업종이 바뀌었어요. 당시에는 누가 주인공이었죠? 대형주, 대형 수출주가 주도주였죠. 이번에는 이제 가치주가 시장을 주도했었고,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이제 5월까지는 상승장으로 예상을 했고 6월경에 조금 이제 장이 안 좋을 걸로 예상한 것 같아요. 3,300까지. 저도 뭐 6월에 꺾인다 이거보다도 한 3,300에서 400까지는 간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움직여 줄 때 한번 터치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상반기 내내 그 걱정만 하고 있기에는 펀더멘탈 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대요. 집단 면역과 경제활동 정상. 근데 요즘에 보면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요새 갑자기 뭐 백신 공급도 안 되고 뭐 일본이 동계올림픽 아니 그 하계올림픽 뭐 취소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좀 경제 정상화랑 좀 먼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펀더멘탈 개선 속도가 빠르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여기 KB에서는 일단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건 근데 미국은 맞죠. 미국은 속도가 되게 빠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비 투자 확대, 완화정 통화 정책. 연준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2분기 후반부터는 리스크에 다시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경제 지표가 너무 좋은 거는 중장기적으로 악재다. 왜냐하면 돈을 긴축을 하니까. 그래서 그건 악재일 수가 있고 또 증세 이것도 2분기 말쯤에 논의될 수 있고 금리도 역시 올라가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상승은 맞는데 6월이나 7월 달에 한번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보다도 저는 충분히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대비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테이퍼링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막 경제 좋아지고 시장 또 6, 7월 가서 막 증시가 불을 뿜으면 그때 가면 또 긴축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한번 흔들리겠죠. 방향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계속 보고 있어요. 몇 년짜리인지 모르겠어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계속 그 사이클로 갈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급락은 반드시 옵니다. 이번에도 10% 한번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그런 조정은 앞으로 계속 와요. 1년에 두세 번씩 옵니다. 무조건 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죠? 맞출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6월, 7월경에 조금 조심은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가 3,300, 400 갈 때는 주식을 늘리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즐기는 게 좋고 지금 3,200도 깨졌잖아요. 이럴 때 사야죠. 이렇게 좀 막 흔들릴 때 미리 사놓고 나중에 올라갈 때 뒤늦게 사지 마시라는 그런 좀 저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아무튼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